정경심 교수를 7차례 조사한 검찰이 수사 착수 겨우 거의 2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있을 예정인데요.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7번 검찰 조사를 했는데 마지막 7번째는 거의 조사 열람의 시간을 보낸 조사라고 합니다. 수사 착수 55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이런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 진단서는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혐의는 모두 10가지인데요.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그리고 자택 PC 교체한 것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증거위조 교사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고요. 또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어떤 결과가 될지 이게 또 앞으로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녹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과잉 기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은 다 모든 게 공개될 상황이 아니 되니까 공개되더라도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법무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네. 공소장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정경심 교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황인가요? 조사 마무리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좀 어떤 상태로 계속 계신 건지. 지금 진단서 논란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신 입장이 있을까요? 저는 모든 얘기를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제 의견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그걸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따로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밖에서 별도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서로 법정 밖에서 법정 밖 논쟁으로 또 비화되기 때문에 모든 건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예, 노영희 변호사께 영장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러면 모레 심사한다고 하는데 일단 영장 전담 판사가 누가 될지는 지금은 알 수 없죠? 네,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어떤 성향의 분이, 물론 뭐 사실 성향 따라 달라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네. 예, 어떤 분이 됐냐에 따라 약간 더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동생 영장 전담했던 그분이 또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명재건 그때 부장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만약에 영장을 또 전담하게 되면 기각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전에 했었던 그 기준하고 다르게 또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저는 검찰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 영장 청구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그 건강 상태가 가장 문제였는데요. 일각에서는 뇌경색, 뇌종양 판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원래 영장 청구할 때도 그렇게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좀 약간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구하기가. 근데 사실은 검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만약에 뇌경색, 뇌종양이라는 판단 진짜 받았으면 우리가 고려를 할 텐데 내가 내라는데도 당신들은 아무런 증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없다고 치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 측에서 얘기 듣기로는 실질적으로는 그 진단서를 내라고 했지만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검찰 얘기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입장에서도 얼마 전에 그 정형외과 관련해서 냈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냈지만 그 자료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된 거기 때문에 다시 내라 그랬거든요. 검찰에서.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단이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네.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양해를 해달라라고 하면서도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또 신경외과의 진단서 이렇게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했다고 그게 밝혔거든요. 이제 다 그 가리고 그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걸 가리고 자기네들은 이제 좀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들만 핵심적인 것만 냈다는 것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안 게 된다? 검찰 입장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법원에다가 자기네들은 이제 제대로 된 처분을 내겠다는 거였어요. 예. 그러면 지금 검찰이 요구하는 제대로 된 원본 같은 것이 있다면 영장실질 심사를 할 때 법원 측에 제출할 가능성은 있겠군요. 그렇죠. 영장실질심사 때 당연히 낼 수밖에 없고요. 예. 그걸 근거로 해서 왜 증거인멸이나 혹은 도주이나 영장 발부가 안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겠죠. 예. 근데 여기서 특히 핵심은 이번 사건은 건강하고 증거인멸 우려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법리 다툼 여지. 현재까지 좀 전해진 알려진 그런 사실로 봤을 때 영장 발부 가능성 노 변호사께서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나와 있는 거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감장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다 밝혀질 거다라고만 했지 뭔지 말을 안 해줬기 예.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된 것만 가지고는 사실 영장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동생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보면 안다. 되게 자신 있게 말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이번에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면서 무슨 자료를 냈냐가 사실 관건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 함부로는 말 못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영장 발부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저의 예.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 전망은 어떠신가요? 저는 기각보다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 봤더니만 크게 봤을 때는 이번 그 영장 그 기재 범죄 사실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부분은 이 코링크 사모펀드와 관련되는 비리, 또 하나는 대학 입시 관련되는 비리,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두 개 범죄와 관련되는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고 했다는 그 증거 인멸 은닉, 이 크게 세 개로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영장 발부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이 그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서의 어떤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런 게 있었고 설령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굳이 영장을 그 발부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세 단계의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예. 제가 그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펀드 비리와 관련해서 업무상 횡령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이미 이와 관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 그 사람의 횡령에 했는 돈 중에 상당액이 이 지금 그 정경심 교수에게 흘러 들어갔다라는 증거를 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최종적인 이 사건의 수익에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몸통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10가지에 해당한 것 중에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횡령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범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그 짬짬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소명만 된다고 하면은 형평성상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영장 발부가 된다면 사모펀드 쪽이 가장 그렇습니다. 결정타가 될 예, 거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봤더니 깜짝 놀랐던 것이 자본시장법상의 그 미공개 정보 이용 이게 또 있었더랬습니다. 예.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만 쉽게 말하면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다음에 나중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 차명 주식을 할 때 그와 같은 내부 정보를 이미 알면서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이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만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평등의 원칙상에 비춰봤을 때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그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범죄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이렇게 얘기됩니다. 예. 범죄 중도성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업무상 횡령 예.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소명이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입시 비리와 관련되는 업무 방해라든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예.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그리 중죄는 아닌 게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범죄가 여러 개 다수가 경합돼 있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조사가 꽤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피해자가 이 전체 범죄를 지금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백하고 있으면 증거인멸의 혐의가 없는데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문제가 되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증거인멸과 관련된 교사죄가 지금 공소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이 지금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구속영장 발부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만약에 발부가 안 된다면 진짜 검찰은 이때까지 2달 동안 그 인권 이야기하면서 그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했던 그 검찰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관련한 어떤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것이다. 역풍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범죄 혐의에 소명이 된다 하더라도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6번 내지 7번 나와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의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점, 예. 이런 점에 있어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이미 압수수색 다 해놨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논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설령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아까 얼마 전에도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영장이 또 기각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종범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고 주범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느냐 이런 논란이 또 일을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오늘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만 있어요. 그런데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는 사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전제로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누가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으냐? 이 부분은 조국 장관일 가능성이 조국 장관 관련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다뤄보도록 예, 하십시다.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조국 장관이 하고 그 부분을 행사한 것이 정경심 교수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 이 부분도 아쉬운 부분인데요. 뇌물죄로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뇌물죄를 가지고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지위가 필요한데 공무원 지위가 있었던 분은 조국 전 장관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빠져 있음으로써 예. 아마 조국 장관도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뇌물죄는 어떤 부분인가요?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뭐 그 안에 뇌물죄 관련된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시민단체가 예. 고발한 죄 내용 중에 예. 그 뇌물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시 비리와 그런가요? 관련돼 가지고 예. 어떤 돈을 받고 이 부정한 이익을 취한 다음에 어떤 행사를 하게 되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행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사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그 영장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조국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민정수석 시절에 그 어떤 국가 국책 사업에 대한 예. 투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뇌물죄로다가 그 부분을 고발합니다. 뇌물로 봤을 수 있다. 근데 노영희 변호사님, 대체로 보면 검찰이 2-3번 정도 조사하고 마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만 5번, 6번, 7번 이렇게 부르는 경우에는 대체로 영장 청구를 안 한 경우가 많았다면서요. 네, 원래 그렇죠. 왜냐면은 엄청나게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도망갈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렇게 잘 안 하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굳이 구속까지 시켜서 수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 얘기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그 뭐 횟수는 많지만 실제 와서 조사받은 시간보다도 열람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횟수는 7번이지만 네. 예.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4번 정도 이상 불러서 조사를 하면은 예. 그것은 사실상 불구속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예.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근데 그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다른 사안과 좀 다른 것이죠. 예. 조사하다가 그냥 그 남편이 사직했다고 해서 난 가겠다. 뭐 그런 얘기부터 예, 해서 예.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사안이 설령 이렇게 자기 발로 나와서 여러 번 조사를 받고 했다 하더라도 중형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규범적으로 봤을 때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재판부에서 유죄 나아가서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정상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이르면 모레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경심 교수 측은 입장을 조금씩 밝히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오촌 조카가 잘못한 것을 좀 더 씌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건강 문제도 계속 제기하는데 자, 세 분 변호사께 구속영장 발부될 것인지 전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녹취들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 그 얘기를 하니까
진단서라든지 뭐 필요한 의료 자료를 좀 제출하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그 피의자나 참고인이 그 건강 문제로 그 뭐 조사받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할 때는 뭐 진단서라든가 필요한 의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뭐 그 상당히 저 신빙성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또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으면은 아마 그 병원이나 의사에게 뭐 전화 문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을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의 관행으로서는 알고 네. 있습니다. 언론이나 뭐 정치권, 검찰이 국가기관인데 이거는 개인에 대한 이제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서 너무 착잡하고요. 재벌 총수분들도 뭐 검찰 수사 앞두고 여러 질환으로 병원 진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과정에 비판도 많지만 그렇다고 뭐 어떤과 진료를 받고 이 질환이 디테일하게 뭐고 병원이 어디고 문제가 뭐. 있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논의하는 거는 좀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개인 건강 정보를 어떤 문서에 어떻게 담아서 어떤 진료과가 어떤 병원이 이런 논의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내밀한 개인 건강 정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지금 이렇게 막 공개하고 이런 것들은 좀 사회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착잡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양문석 이사장, 그동안 이제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아니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할까 여러 가지 전망들을 했는데 일단 영장 청구했어요. 네. 발부가 되냐 안 되냐가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로서도. 뭐 일단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느냐 기각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아닌 것 같아요. 뭐 벌써 그 기각이 될 거다. 안 그러면 발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의 논의 속에서 약간씩 그 후퇴하는 발언들이 나오잖아요. 당장 우리 최 변호사가 발부가 될 거다 그런데 5, 6회의 그 조사를 받았으니까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관점은 발부냐 기각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밝혀지느냐의 이제 문제인데요. 난 이제 뭐 최 변호사 이야기를 한 가지만 언급하면 이런 식이죠. 수사를 받고 있다가 남편이 사직했다고 해서 나 집에 갈란다 하고 가버렸다. 요 표현하고 수사를 받고 있다가 남편이 사직이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동의를 받아서 갔다. 똑같은 표현인데 관점이 이미 아주 나쁜 여자와 그리고 아픈 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점이 다르거든요. 이러한 다른 이야기들이 수없이 수천 건의 언론을 통해서 그 수백 건의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 오면서 더 씌워진 이미지가 정경심은 나쁜 여자냐 아픈 여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봐주지도 말고 과잉도 말라. 이렇게 썼는데요. 준다라는 그 봐달라고 조국 장관을 지지했던 그 서초동의 인파들이 그렇게 참가해서 부러지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잉하지 말라. 과잉하라고 강화문에서 그 수많은 인파들이 조국 장관 강행 수사하라고 요구한 것 아니잖아요. 이제는 검찰이 감정적인 대처, 그다음에 정치 색깔이 짙은 개입 이러한 그 군더더기 빼고 말 그대로 조사된 만큼 재판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노력 이 부분들을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대로. 최준영 변호사 어떤 말씀? 뭐 저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렇지 않아야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논리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쓴 글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이 예전에 이런 트위터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죄가 없으면 이렇게 웃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어떤 그 유명 인사가 이게 검찰에 들어가면서 휠체어를 들어가면서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막 웃는 모습이 그 JTBC의 지금 현재 사장님이 죄수복을 입었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웃는 그 모습을 해서 리트윗을 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고 봤더니만 그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휠체어를 타고 지금 오늘
예. 검찰청이 갖는 게 있었고 예.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리트윗을 어떻게 된 것인지 오늘 본인이 삭제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옛날에 했던 얘기 이제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가 많죠. 사실 죄가 있으면 휠체어 타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면 휠체어 타는 건데요. 그래요. 예,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 조국 씨 일가를 보면은 참 기상천외한 일가예요. 제가 옛날에 그 목 다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허리 아픈 허리 디스크 환자가 왜 목 디스크 환자가 쓰는 거를 이걸 쓰고 누워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가깝해서 이거 못합니다. 누워서 할 때는 이거 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본인 동생, 얘기로는 목도 이렇게 아프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목을 아프면은 이걸 떼고 있어야 되지. 그게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걸 끼고 있으면은 베개를 비고 정상적으로 누워서 잠을 못 자요. 목뼈를 뭐 이렇게 시술했다고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허리 디스크 환자가 왜 목에 아니 목도 목보호대를. 그랬대요 그때. 아무튼 뭐 예. 아무튼 그래서 본인 지난번에 얘기니까. 지난번에 이제 법원에서 이런 조국 씨 동생 영장이 기각됐을 때 영장 전담 판사를 했던 분이 법원에 5점을 찍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조국 씨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도 이런 면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진단서를 내면서 의사의 어떤 소견이 없는 진단서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해 준 적이 없다고 올릴 정도로. 그런데 뇌종양이라는 것은 양성이고 음성이 있습니다. 양성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하면 간단해요. 그리고 뇌경색은 과거에 뇌출혈이 있었을 때 흔적이 MRI나 CT를 찍으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게 진행형인지 과거에 영국에 가서 다쳤던 것이 흔적이 남아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의사 소견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고요. 그리고 증거 인멸, 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양대에서 그 PC를 들고 나올 때 아주 뭐 어디 아픈 사람 같지 않게 쌩 미고 밤에 나타나서 갖고 오고 또 새벽에 나타나서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건강 문제 핑계 될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웬만한 사건에 혐의라는 게 뭐 두세 개죠. 주렁주렁 10개 이상 되는 이 피의자에 대해서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온 국민을 2달 넘게 논쟁거리 거리에 나와서 내전 상태로 이끌었던 이 중대 범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만일 건강 문제라든가 도주 우려가 없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붙여서 영장을 기각한다면 또다시 법원의 오점은 이제 점 하나에서 선으로 갈 거다. 그다음에 선에서 면으로 갈 때에는 그때는 정말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거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정진환 교수. 예. 좀 전에 박정희 의원님께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주렁주렁 이렇게 많은 혐의가 확인됐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알고 보면요. 이 검찰이 실제로 10개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에 적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쪼개보면은요. 입시 부정, 그다음에 또 뭡니까? 사모펀드 관련, 그다음에 증거 위조 및 인멸, 교사 혐의. 결국은 크게 봐서는 2가지 의혹인 것이고 2가지 의혹을 뭐가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또 약간 부풀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9월 6일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이후에 한 55일 동안의 수사를 하면서도 계속 수사가 늦어지고 또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함으로 해서 뭔가 국민적으로 부실 수사 아니냐, 이게 뭔가 처음부터 표적 수사로 시작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굉장히 직면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어떤 뭔가 수사의 정당성,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과감하게 저는 청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거기에 또 역시 결국은 한 2-3개의 어떤 범죄 혐의지만 이게 또 이러이러한 범죄가 10가지가 넘는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까지 사실은 건강진단서, 소위 이른바 뇌종양 정경심 교수 측의 뇌종양, 뇌경색 증세에 대한 약간은 뭐랄까 좀 여론전 양상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피의자 측에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이 뇌종양 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진행되는 양상으로 보면은 영장 실질 심사 때 아마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굳이 검찰에 그것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나름대로의 전략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검찰은 마지막까지 건강진단서, 건강 문제가 이게 뭔가 구속수사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부담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충분히 수사해왔고 또 검찰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차원에서 저는 예. 영장 청구에 과감하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지난 조건 씨, 이른바 조국 장관의 동생이 영장 기각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그동안 쭉 6차례 이상 소환조사 충실히 받았죠. 혐의의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다툼 여지가 있죠. 또 도주의 우려, 정경심 교수가 지금 도망갈 때 어디가 있어요? 증거인멸의 우려,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습니까? 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 영장의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사실은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예.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거의 2달에 걸친 수사 끝에 구속영장 청구했는데요. 혐의가 10가지 주렁주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두고 얼마나 잘못이 많으면 2달간 수사하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2달간 수사하다 보면 10가지 아니라 20가지도 나올 거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문서 위조, 표적적 위조라고 하는 게 있으면요, 그거는 항상 2개 이상의 죄를 같이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문서를 위조했다, 그다음에 그 문서를 행사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하나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범죄명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범죄명이 이제 10개 정도 되면은 상당히 많다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에서 검찰발 피의 사실 관련된 내용이 계속 좀 많이 나오다가 예. 사실은 또 중간부터는 어느 정도는 좀 끊긴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좀 여러 가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거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정경심 교수를 주범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오촌 조카라고 하는 조범동을 주범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이게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예, 최진영 변호사께서. 아까 계속 이제 저도 이제 이 영장실질심사 때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하나 이슈가 될 거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만 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얼마 전에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근무하는 동양대에 휴직을 하면서 한번 그 휴직 이유로서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뇌경색과 관련 없이 약한 정도의 당뇨병 이런 부분으로 냈단 말이에요. 물론 뭐 개인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것을 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때 병명과 지금 병명이 달랐다는 점에 대해서도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문제는 말이 좋아서 펀드 비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경제사법으로서의 주가 조작이다라는 것을 표적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한마디 이거 꽂으신 거예요? 그 죄명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꼭 아니 짚고 지금 넘어가야 제가 드렸던 질문은 이례적으로 좀 길었다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 왜냐하면은 질문인데. 주가 조작에 예.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남부지검의 증권금융합동수사반에서 예. 이 부분을 정말 그 주가와 관련되는 조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가 사실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 들어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또 업무상 횡령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가 짧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무작정 이것이 길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남부지검에서 한 건가요? 남부지검에 있는 특수 사람들이 그대로 서울 특수 2부에 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특수부 다 없앤다고 하면서 남부지검에 그 증권금융조사부 없앤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투자자인 경우에는 사실 그게 해당 사항이 없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경영자여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영장 청구만 가지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건가요? 결국 그 범죄로부터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 정보 이용, 허위 공시, 더불어서 범죄 수익 은닉까지 갔다는 것은 주가 조작을 하고 주가 조작에 의한 이익을 취득한 다음에 그것을 차명으로 보관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이제
본인의 이제 그 남편의 재산 등록하고 할 때 그 부분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주가 조작 혐의를 포커스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간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그럼 없다. 그렇게 다 이미 조사가 됐는데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다 조사가 됐는데.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조사를 했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왜 영장을 발부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구속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밖에 그때 조사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역시 그런 시각이 계속 여전히 존재한다. 그게 지금의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두 가지 시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